long, long time ago. Our mutual defense treaty is ironclad. 한미 동맹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고 행동하는 동맹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후에 귀국을 합니다. 이 순방의 성과와 과제, 또 그리고 민주당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사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 검찰의 움직임 등 이 정치권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송국건 정치평론가,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 국빈 방문이었고요. 양국 정상 한미 동맹 70년의 의미를 아주 단단히 새겼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국빈 방문에 미국 측의 예우도 각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미경 최께서 보시기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어떤 거라고 꼽고 계십니까? 그 노래하는 장면.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네. 그 미국의 그 대통령과 있는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노래한 적은 전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면 그 정도 이게 외교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친해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신뢰가 또 쌓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외교에 있어서 우리는 늘 실리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 실리적인 거를 그 가져올 그 배경이 깔리는 거죠. 아.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보고요. 예. 이번에 저는 워싱턴 선언이요. 저는 그걸 또 꼽고 싶어요.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술핵 배치해달라.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핵 무장 해야 된다. 왜냐? 북한의 핵을 가장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핵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여론, 우리 국내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나왔다고 보고요. 예. 결국은 전술핵은 아니지만 그 문서로 핵을 우리 손에 쥐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네. 예, 같은 효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도 그렇고 워싱턴 선언을 사실 큰 성과로 꼽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이 한미 동맹 또 안보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성과로는 이 북한 핵 위협에 맞서서 핵까지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좀 강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And that includes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and that includes the nuclear threat and the nuclear deterrent. At the same time, we continue to seek serious and substantial diplomatic breakthroughs with the DPRK to bolster stability on the peninsula, reduce the threat of proliferation, and address our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concerns for the people of the DPRK.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정미경 최고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게 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명문화한 이 워싱턴 선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논란도 사실 있기는 했어요. 우리 김현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정부가. 그래서 예. 안보적인 측면에서 네.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좀 뭐랄까 어필을 좀 하려고 했던 측면이 강했던 건데 예.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제 한미 간에 그 북한이 이제 핵이나 미사일 도발 시에 그 핵 협의체를 신설하는 공동 대응하는 핵 협의체를 신설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 이제 MBC에서 그 미국의 이제 외신인 MBC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상징적이긴 하나 군사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네. 이 표현이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핵 협의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도 이미 국장급과 차관보 그리고 차관급에서의 한미 간 확장 억제 관련된 전략 협의체라든지 정책위원회, 전략위원회 등은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차관보 이번에도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차관급으로 그 핵
핵과 관련된 그 논의들을 한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 내용도 상당히 좀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 권한과 근거가 어디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예. 모호한 그 측면도 있고 예. 기존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면 네. 북한에서 도발했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미국이 이제 여기 개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의 차이도 사실 잘 이제 모르는 거고 또 나토식 핵무기와 핵공유와 관련해서도 예. 거기는 NPG라 해서 네. 핵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용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같이 이제 기획하는 그런 거지만 이거는 네네네. 그 NCG라 해서 이제 협의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효력 면에서 좀 미흡하다 이런 좀 판단들이 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꼭 짚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북한, 그러니까 남북 간의 이런 관계들을 이렇게 사실 핵 대 핵으로 대치하고 핵 도발이 있을 때 핵으로 응징하면 서로 공멸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평화와 그 대화를 통한 억제 방식은 아예 그냥 그 배제시키고 이렇게 군사적인 그런 그 억제력만 가지고 남북 예. 관계를 푸는 것이 과연 우리 한반도 예.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예. 측면에서도 좀 바라볼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 그룹에 대해서 그게 과연 나토식하고 뭐가 그렇게 어두운 것이냐 이런 지적인 것 같으신데요. 송국권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 그 백악관 안보실의 국장이 그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인데 예. 이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건 김태효 우리 국가안보실 차장이 이 핵 공유처럼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핵 공유를 했다는 게 아니고 예. 그것을 가지고 기자가 핵 공유라는데 한국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뭐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 한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토식 핵 공유는 나토 유럽의 5개국에 네. 기지 6군데 기지에 150개 이상의 그 전략 핵 무기가 배치가 돼 있어요. 네. 그럼 그걸 한반도에 사실 전략 핵 무기를 배치를 해야지 그 핵 공유가 되는 겁니다. 네. 한반도에 배치했다가 철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 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을 때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대응을 한다는 건 거의 다 어떻게 모호하게 다 표현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핵 협의체를 만들고 그 핵 협의체에서 어떻게 보면 규모만 상실화했고 예.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수시로 배치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그 국가안보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하고 북한 핵에 대해서 예. 핵을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예. 핵 공유와 같은 그 효과를 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아주 어떤 단어로 정의를 해야 되니까 이건 핵 공유가 아니다. 예. 핵 공유는 나토식의 핵 공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희미 변호사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나토와는 다르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 이 과연 이 협의 그룹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말의 상처는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실질이 있을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아까 백악관에서 이 안보국장이 이야기했다라는 부분 대한민국 특파원들 상대로 했던 기자회견입니다. 사실상의 핵 공유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핵 공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또 하나의 흔적은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에 예. NPT 회원국가로서의 지위를 명백하게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예. 이 말인즉슨 사실상 대한민국의 전술핵이든 뭐든 핵 배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 채널들 예. 가동하면 북한이 당연하게도 선제적 공격하면 네. 미국이 개입하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한 발짝 더 나아간 협의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끌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서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탄두미사일 사거리 해제했고 중량 다 해제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차근차근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국방력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갖고 왔느냐? 네.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은 한 게 그거였어요. 김정은 그 바라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거다. 그래서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워싱턴 전원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예. 핵 공유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핵 우리 보유하는 거예요. 공유면. 예. 그러면 워싱턴 선언은 핵 공유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이건 말의 그냥 의미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거를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약속한 거다. 그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난을 하거나 핵을 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겠다, 보복하겠다, 핵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거. 저는 이게 워싱턴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라고 봐요. 왜냐, 국민들께 든든함을 드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양측 패널께서 좀 다른 평가를 주신 것처럼 이 예. 핵
공유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반면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하여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사실상 전술 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역시 정부는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외교 정책으로는 개도 구력도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막다른 벼랑으로 더 이상 몰지 말아야 합니다. 글쎄 나름의 좀 그 핵 공유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같은 느낌의 좀 진전된 이런 동맹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갱이란 표현까지 쓰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한미 정상 70년간의 이제 한미 동맹 관계를 확인하고 네. 그거를 좀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의 의미는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내려가 보면 크게 두 가지 축 아닙니까? 네. 이제 안보와 경제적인 측면인데 그 두 가지 경제적 측면과 안보 측면을 따져봤을 때 예. 우리가 손해 보는 그 회담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이렇게 선의에 기대서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우리의 혈맹이다, 동맹이다라는 그 측면에만 너무 그 가치 외교는 이런 측면을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외교는 국익을 찾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예. 동맹보다도 국익을 우선하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한테는 중국과의 그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규제하면서 정작 미국은 중국과 교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동맹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본인들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그 외교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떤 태도이냐면 미국이 지금 사실 전 세계를 미국 중심으로 미국이 패권을 지는 것으로 지금 재편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글로벌 재편 과정에 그냥 가치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대로 다 그거를 무방비로 편승하고 있다는 거에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불필요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 문제라든지 또는 인도 태평양과 관련된 그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라든지 그런데 불필요한 발언으로 인해서 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악화됐고 경제적 타격은 또 불가피한 측면을 또 본인이 자초한 측면도 있는 거에다가 예. 그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과거의 그 냉전 체제, 그러니까 신냉전 체제 아닙니까? 네. 한밀 간의 관계와 북중러와의 관계가 더 공고해지는 예. 그 신냉전 체제 하에서 오히려 한반도가 화약고가 될 수 있는 한반도 리스크를 엄청나게 키워놨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보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출 의존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예. 그렇게 한반도 리스크를 키워서 그럼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악화시켜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실리를 찾아내 갈 것이냐, 국익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말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것들은 전혀 지금 없고 그냥 막연하게 보편적 가치 동맹, 계속 진영 외교 이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거기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할 필요가 반박이 있습니다. 아니고 지금 심각한 모순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한미 동맹이 강화가 되면은 한미일 동맹이 강화가 되면은 신냉전 체제가 된다. 북한, 러시아, 중국이 반발을 한다. 그래서 신냉전이 된다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술핵을 왜 배치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술핵 재배치가 민주당 당론 아니잖아요. 민주당 당론이 전술핵 배치면은 그걸 정말 긴장관계를 높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전술핵 배치, 나토처럼 그렇게 전술핵을 못 들여왔느냐 이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그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를 자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술핵 배치는 왜 안 되느냐 이거 완전히 모순되잖아요. 이 상황이고 저도 이 청와대 출입을 주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했습니다. 예. 그 진보 정권 때 했는데 저도 미국에 뭐 정상회담 취재도 많이 가봤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그것도 국빈 방문인데 그렇죠. 실무 방문이고 아니면은 뭐 공식 방문이 아니고 국빈 방문이면 예. 주로 의전에 많이 거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워싱턴 선언 같은 것을 이끌어냈고 예. 그리고 상설 협의체 기구도 만들어서 여기서 규범화 했고 예. 그리고 그 밖에 이 어떤 뭐 미국 상하원 뭐 합동 연설이라든가
아니면 하버드대 연설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그 6.25 그 미군 그 전사자들 같이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찾아갔다든가 이렇게 획기적인 그 성과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그걸 야당 대표가 이렇게 호갱 외교라고 이야기하는 건 네네.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략핵 잠수함 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수시로 이제 우리한테 올 수 있다라는 거는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전략핵 잠수함 그게 뭐 수시에 우리를 여기다가 배치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성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민주당은 전략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상시적으로 배치되는 걸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서 성과 아무것도 없었다. 워싱턴 선언은 그냥 뭐 말로만 가치 동맹만 얘기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하면 모순인 거죠. 예. 제가 한마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잠깐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그 일관되게 한반도에 비핵화죠. 그래서 평화와 안보를 통한 억제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그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올해 1월 달까지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실제로 가서 안보 동맹을 강화시킨다고 하면서 그 신설을 했는데 그 해부체를 신설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 주권을 포기한 내용, NPT만 강화된 확인하는 내용을 문서로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수의 딜레마라고 보수 진영에서도 지적하고 있다는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핵 그 잠수함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핵 잠수함이 12,000km의 사정거리가 있는 거래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태평양 지금 현재 미국 그 영해에서도 충분히 쏠 수 있는 거리라서 한반도의 그 핵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거에 대한 의미도 사실은 그전과도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한 것이다. 근데 일부의 지적이지 그게 우리한테 지금 북한의 지금 핵 때문에 아니 비핵화를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북한이 포기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 내부 우리 영토 안에서 네네. 지키고 있는 그 잠수함이 들어온다. 그걸 미국이 약속했잖아요. 그럼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국민들께 지도자는 든든함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네. 그 든든함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안보 성과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좀 다른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북한은 이번 순방에 대해서 연일 비난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네. 어제 김여정 부부장은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한 것이다. 가장 적대적인 미국이라는 적국의 대통령이 직접 쓴 표현이라는 사실. 이는 우리가 쉽게 넘겨줄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수사학적 위협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네,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북핵 문제가 좀 풀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지금 들으신 대로 김여정 부부장이 좀 막말을 쏟아냈고 북한은 뭐 논평을 통해서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도발 행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북한이 왜 이렇게 발끈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정권 종말을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뭐 핵 도발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나 동맹 그리고 미국의 파트너에 대해서 핵 공격이 있으면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취하면 어떤 정권이든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 종말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수용하기 힘든 그런 그 도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발이라고 생각해서 그 맞대응을 하면서 바이든에 대해서 뭐 어떤 미래가 없는 늙은이 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앞으로 그 긴장 관계는 높아질 텐데 이 긴장 관계가 높아질 걸 전부 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안을 하고 그렇겠죠. 이렇게 한미 그 관계를 발전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다시 민주당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북한이 저렇게 발끈하는 것하고 민주당이 발끈하는 것하고는 같이 발끈하는 건데 서로 내용이 달라요. 북한 한미 관계가 너무 굳건해졌으니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발끈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한미 관계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왔다. 그래서 발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모순점이 상당히 우리 정치 현실과도 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극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뜻은 지금 한미가 만든 저 워싱턴 선언이
그 불만이 많은 거 아닙니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위협이 제대로 되는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왜 비핵화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핵 배치와는 반대되게 성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핵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사실상 유일한 게 전술핵의 사실상 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짚어봤을 때 그러느냐. 아까 핵협의 기구도 뭐 상시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실무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언론에 첫 회의 일정조차 나온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얼마나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바로 반발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인터뷰 때문에 중국 불태우겠다. 물론 잘못됐지만 이런 말 왜 그러냐면 심지어 일본, 미국도 중국 문제를 언급할 때는 예. 하나의 중국 입장을 이해하지만 전제하지만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런 전제가 없었습니다. 예. 외교적 수사를 전혀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그 국민들이 하고 불태운다는 거는 이제 대만 관계에서 는 것이고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했을 때는 글쎄요 우리가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하고 핵실험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대응 체제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보수 쪽에서도 얘기 많이 하시지만 네네. 저는 핵 무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안 되면 전술핵 배치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 네. 얘기 목소리 높인 거 맞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아니 그렇게 높여놨는데 이번에 왜 안 갖고 왔냐. 결국 이 얘기를 공격을 하는 건데요. 네네. 아니 첫 술에 배부릅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워싱턴 선언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왔는데도 지금 북한이 만약 계속 또 여기서 더 나가면 진도를. 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또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네. 이거보다 더 강하게 해달라.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핵 무장할 수 있고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전술핵이라도 가져올 수 있고 이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는 거. 예. 저는 그래서 이 워싱턴 선언이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 문제도 좀 짚어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 관계 개선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언론 다음 달 초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일단 다음 달 초쯤에는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일본과 관계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나아지고 있다, 개선하고 있는 모양새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의 시각만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여론이 지금 다 확인해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불필요한 발언들 많이 해가지고 이미 여론에서도 다 반영이 됐어요. 이번에는 세대와 지역 다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특히나. 네네. 근데 이제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선의로 이제 그 2018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까지도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우리가 물의 반컵을 한일 간의 그 미래적인 그 관계로 이제 나아가자라는 그런 선의에 또 기대서 네네. 먼저 했지만 돌아온 곳은 각종 청구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 달 초에 뭐 G7 그 회의 이전에 한일 간 정상회담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정상회담 바로 또 이렇게 이어서 한다는 것은 그런데 다만 이제 내용에 있어서 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한일 정상회담 한 이후에 우리가 얻은 것은 없고 내준 것만 있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국민들이 저 정서 아닙니까? 네네. 뭐 지금 당장 뭐 얼마 전만 해도 기시다 총리가 그 신사 참배에서 공물도 바치고 뭐 87명의 의원들이 가서 또 신사 참배도 하고 네네. 일본의 그 외교 청서에다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용토라고 지금 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과연 5월 초에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사실 더 많이 있는 게 지금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약에 열린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명확하게 일본에게 입장을 좀 표명하고 답을 받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한일 관계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이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지정을 하기로 했고 이르면 6월에는 한일 경제 관계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좀 회복을 하게 됩니다. 경제 제재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것은 해제하겠다고 거의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절차에 들어갔고 이게 화이트리스트 그런데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이거든요. 그럼 일본이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으로 설정해 놓은 나라가 무려 27개국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무역 동맹입니다. 무역 동맹에서
그때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문재인 정권 악화됐을 때 이것이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가 제외가 됐었죠. 네네. 이걸 다시 원상 회복을 시키는데 원상 회복을 시키는 그런 기폭제가 뭐냐?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내놓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지지율 내 1%가 나오더라도 하려는 한다. 예. 그 차원에서 이걸 내놓으니까 네네. 일본이 일단 하답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시다가 5월 중순에 어차피 G7이 있고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 수청이 돼서 가면은 또 회담을 할 텐데 예. 지금 이번 주 돌아오는 1월쯤에 방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한국 예. 방문한다. 예. 그러면 뭔가 이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서 방문하는 겁니다. 그 G7도 바로 있는데 방문을 이렇게 서두른 것은 네네. 그래서 그때 직원들 다들 그런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를 할 것이냐 예. 이것이 이제 일본 쪽에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예. 저는 좀 의미 있는 그 이야기가 메시지가 나오리라고 봐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비판을 받았지만 이 100년 전의 일을 뭐 가지고 무조건 예. 무릎 꿇으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었죠. 네. 일본에서도 상응하는 메시지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서둘러 방한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아까 기대한다고 희망한다고 희망한다고 말씀드렸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데 예. 이번 화이트 리스트에서 그 해제시켜 주는 것도 사실은 순서가 잘못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그 판결에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보복하는 조치로 수출 규제를 한 거예요. 네. 그거에 맞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소미아 협정을 유예시킨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일회담을 통해서 그 제3자 변제안을 통해서 그 저 피해 그 저거를 면제시켜 줬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서.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먼저 화이트리스트에서 해제시켜 줬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유예도 먼저 그 풀어 재개도 했고 화이트리스트도 먼저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그 사태를 추이를 뭐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경제산업상 얘기하다가 이번에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게 예. 보면 순서상으로도 사실은 일본에서 호의를 베푼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화이트리스트를 복귀하면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또 의견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안 돼. 이제 뭐 그렇게 누가 먼저 했느냐, 왜 우리가 먼저 해주냐, 일본이 먼저 해야지.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사실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 한일 문제는 예.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다 전문가입니다. 아, 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네. 계세요.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그 지점을 놓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그 한일 문제의 그 방향은 다 맞아요. 네. 내용도 다 맞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대부분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예. 다만 이제 뭐냐면 더 국민들께 잘 알고 계시니까 국민들이 많이 여쭤보는 방법으로 예. 예,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만 하신다면 저는 앞으로 더 이 한일 문제가 잘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사소한 거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혜민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금 얻어온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이 정도로 제가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NCG 핵협의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조속히 아까 뭐 플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와서 후속 조치는 분명히 빠르게 따를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조금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박하게밖에 못하겠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미국의 한 그 외교 전문 기자가 이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예. 한국이 미국과 굉장히 명료하게 가깝게 지낼수록 이 위치상 이 북중러의 벨트가 굉장히 공고해지면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실상의 현실인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고 진보고 그간의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좀 표방해 왔던 겁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평화 체제, 그리고 실익, 국익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평화로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고차원입니다. 네네. 고차방정식이에요. 적으로 돌리고 누군가를 명료하게 적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떤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건 오히려 저는 쉬운 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길을 외교 당국에서는 외교 부분에선 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보와 경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와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 그거를 잘 지켜보면 성과가 어떻게 결과가 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집과 과거 후원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단순히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압수수색 나왔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일단 검찰의 시각은 어떻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은요. 송영길 전 대표예요.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과연 구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미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 그 녹음 파일 그 안에 사실은 이미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본인이 직접 돈을 줬거나 또 본인이 어떤 자금을 조달해서 뿌렸다는 그런 정황들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요. 검찰은 그 송영길 대표의 자택과 그다음에 사무실 여러 군데 이걸 압수수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다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물증 내놔라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는 압수수색은 당연한 거고요.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나오면 저는 그 지난번에 영장 기각이 됐던 강내구 씨에 대해서도 다시 영장 재청구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 전 대표가 개입했다는 검찰의 수사 방향을 뒷받침하는 정황 녹음 파일에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연길이 형한테.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저 녹취 내용에 이제 연길이 형이라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압수수색 대상에서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송희 전 대표 측은 사단법인으로 전환됐을 때 인연을 정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연결고리가 밝혀지면 그 참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하고 강내구 전 감사 사이의 녹음 파일에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돈을 추가로 마련해서 전달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살짝 이제 언론에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 캠프가 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그 같은 건물이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친소 관계가 다 정치권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당대표 선거 한 달 전에 그 연구소에 후원금이 5배가 더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연구소 후원금 많이 들어온 것이 이 캠프의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같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라고 해서 뭐 탈당도 했고 상임고문직도 사퇴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한 만큼 빨리 이른 시일 내에 빨리 조속히 수사해서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탈당을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은 돈봉투 전당대회가 민주당 전체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환부를 속히 도려내길 바란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이 대표가 사퇴하라는 좀 뜻으로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죠. 지금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가 있는 것이 그때 녹음 파일에 보면 홍영표 후보 쪽에서도 뿌렸기 때문에 우리도 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여기도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지금 이사장과 소장이 다른 사람인데 원래 고문으로 돼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 고문으로 돼 있고 2022년 말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 송영길 대표가 파리로 가기 전에 뭐 한송치까지 공식적으로 하고 그런 단체니까 여기도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검찰이 이유가 있어서 했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송영길 대표는 지금 본인은 모르게 그 다른 측근들이 그냥 나 당선시키려고 한 거고 나는 도의적 책임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전에 저 녹음 파일에도 나왔지만 최근에 또 이정근 씨에게 10억 원을 편취당한 사업가 박모 씨가 또 언론과 만나서 그 송영길 형과 본인이 친하다고 해요. 그 송영길 대표가 큰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갖다 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송영길 대표 차원에서 녹음 파일에 넣은 거나 아니면 박모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추가로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면 이건 송영길 전 대표 개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강래구 씨를 통해서 출발된 그 돈을 받았다는 돈봉투를 받았다는 국회의원, 민주당 현역의원이 그래서 10명에서 최대 20명까지 돼 있잖아요. 특정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10명, 20명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현역 국회의원은 플러스 알파가 생깁니다. 송영길 대표가 직접 관여를 했다면. 그리고 또 이정근 씨도
돈 전달자 역할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시점에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다. 예. 이유는 묻지 마라. 나중에 뭐 보답을 하겠다고 했다니까. 예. 이정건 씨도 그렇게 그 배달 사고를 안 내고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다면은 예. 거기 또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내용을 보면 아까 들었던 녹취를 보면 연길이 형 하면서 얘기 나오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여태까지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난 모르는 일이다. 보고만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보고만 받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요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검찰이 당연히 들여다볼 겁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개인적인 일탈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강래구 전 회장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영길이 형이 알아서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 맥락을 보면 뭘 처리했을까? 돈봉투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검찰이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 등등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하나 제동에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강래구 전 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어요. 근데 단순히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가 아니라 예.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봤을 때 법원이 봤을 때 추가적으로 규명해야 될 사안들이 있어 보인다. 예. 이런 상황임을 전제할 때 구속하게 되면 이 피해자의 방어권에 심대한 중대함이 초래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 이후에 검찰이 속도감 있게 움직였지만 진작에 이 3만 개의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나 더 유의미하게 영장 재청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은 좀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먹고 사는 무슨 연구소? 네. 그 연구소에 그 이제 돈 들어온 거 후원금. 네네. 그게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이 캠프로 흘러갔고 그 돈이 어떻게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기타 누구에게 네. 이 돈이 전달됐는지 지금 검찰은 그걸 목표로 해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요. 네. 예. 거기서 단서가 하나라도 나오면 이거는 바로 뭐 영장 재청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영장 재청구 얘기도 다 해줬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수사의 대상이고 이거를 결자 해지되는 상황인 거로 가는 방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최종적인 종착지는 송영길 전 대표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때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9명에 대해서 지금 강제 수사로 전환돼서 지금 수사 중 아닙니까? 그분들 한 명씩 다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피의자로 지금 전환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 다만 송영길 전 대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본인의 법적인 혐의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물국 필반 이런 뭐 사자성어를 썼던데 결국은 다 조사하고 진실이 규명되면 무죄로 나올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할 수 있는 수사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 수사 과정에서 내밀하게 수사하고 빨리 수사해야지 자꾸 또 이렇게 수사 기밀을 흘리고 피의 사실을 흘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또 이게 정쟁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검찰에서는 이제 이번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예. 민주당은 이 정도 됐으면 우리한테는 무슨 예를 들면 그 박순자 의원까지 해가지고 왜 당에서 아무 일도 안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럼 돈봉투 사건 자체적으로 민주당이 조사해야 되거든요. 조사 안 한다 그랬죠. 예,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검찰로 이번에는 검찰을 향해서 왜 빨리 신속하게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또 이렇게 셀프 면제해줬다 이런 비판일까봐 그렇게 한다라고 이미 이제 당 지도부에서 밝혔는데 네네. 그거 관련해서는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조치들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일단 강래구 씨에 대해서 좀 검찰이 재청구 구속영장 좀 재청구한다 이렇게 양측 다 좀 입장을 주셨는데 그럼 언제쯤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송영길 그 전 대표 소환 전에는 해야 되겠죠. 그 신병을 확보를 해놓고 지금 송영길 대표 관련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강래구를 비롯해서 이정건 또 뭐 박모 보좌관 이렇게 윤관석 의원 쪽으로 흘러가는 그 돈의 흐름을 돈 봉투의 흐름을 알고 있었느냐. 예. 그래서 어디로 조달을 했고 사용처는 어디고 이걸 알고 있었느냐 문제가 하나 있고 네네. 그런 객관적인 책임이죠. 그런데 예. 본인이 직접 정말 돈 봉투 전당대회에 돌리는데 관여했느냐 이 문제니까 네네. 우선 처음 지금 그 녹음 파일 공개로 그 문제가 됐던 강래구 씨 문제. 예. 그러니까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간접으로 개입을 했느냐 하는 이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강래구 씨의 소환이 먼저 급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압수수색한 그 물증들을 가지고 예. 송영길 대표를 소환을 하는 예. 그런 절차로 가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셀프 출석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검찰에. 네. 그렇죠. 그것을 거부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강내구 전 감사에 대한 재청구 여부, 여기 키포인트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판이 있었고 이 대표가 처음으로 유 전 본부장을 향해서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에게 많이 힘들죠? 이런 말을 했고 유 전 본부장은 하나도 안 힘들다 이렇게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신문에 나선 의도는 장윤희 변호사께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변호인이 신문을 하죠. 그렇지만 변호사는 체험자가 아닙니다. 기록이라는 건 공소유지를 위해서 이제 맞추어진 사후적인 기록에 불과해요. 예. 그러면 이 증인이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을 좀 보인다라고 하면 피고인 당사자가 이 모순점을 당연하게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이 그것을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기도 하고요. 실무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합니다. 직접 물어보도록?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직접 물어봤을 때 왜 뭐 이재명 대표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느냐라고 언론이 진단을 하냐면 네. 유동규 씨가 상당히 허점을 좀 보였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직접 대면해서 보고한 그 상황을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김문기 씨와 같이 보고한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면 말끝을 흐리면서 아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 다른 뭐 이렇게 하고 주제는 그럼 위례신도시와 관련된 게 맞느냐라고 하면 예. 검찰의 주신문 왜냐하면 우호 증인이거든요. 검찰 측에는. 그런데 이 반대 측인 변호인이 물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물었을 때는 또 제대로 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판부가 예. 굉장히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재판을 많이 해보면요. 저 모습이 사실은 그 가장 순수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증인은 공부하면 안 돼요. 증인은 과거 10년 전의 일을 그냥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10년 전 사건을 너무 잘 말해요. 예를 들어 너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손 탔다 그래요. 그거. 이미 공부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예. 학습되어 갖고 나와 갖고 기억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습된 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그런 증인이거든요. 예. 그건 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유동규 씨는 10년 전 사건을 자기가 그래도 기억나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네네. 근데 이재명 피고인은 그냥 피고인이 아니에요. 변호사예요. 그다음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이분은 뭐냐면 기록을 다 봤어요. 자기 사건인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면 다 보고 와서 논리적으로 이 증인의 이게 허점이구나. 그러니까 여유만만해갖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가지고 뭐 증인의 허점이 있다, 이재명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고요. 판사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봐가지고 이거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일단 10년 전 기억을 애써서 이렇게 좀 꺼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이 대표는 오히려 법조인 출신이어서 유리하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압박을 줄 수 있다라고 해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유동규 씨한테 순수하다고 표현하신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유동규 씨가 정말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요. 처음부터. 원래 2021년 10월 달에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 아니었습니까? 배임과 뇌물에. 그래서 정권 바뀌고 수사검사 바뀌면서 22년 10월부터 진술을 다 번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규 씨 바뀐 전원 진술에 의해서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표 다 지금 재판 중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목표는 본인의 그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 3명이 유죄가 돼야 되는 이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많은 본인들의 진술을 번복해 오는 그런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수도 없이 또 탄핵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에 대해서 거짓 진술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묻고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고 그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인데 그동안에 정말 많은 제가 뭐 시간 관계에서 다른 말씀 못 드리지만 유동규의 진술이 탄핵된 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순수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법적으로 증인들이 학습되지 않아야 되고 그 학습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그냥 순수하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없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어제 그 재판 장면을 이렇게 전에 들으면서 어차피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은 지금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과거 유동규 씨의 그 상사였습니다. 직속 상관이었고 그래서 어제 보면은
이재명 시장이 직접 그 신문을 하지 않았던 저번 공판에서는 유동규 씨가 이재명 씨 이렇게 했어요. 이재명 씨라고 호칭했는데 어제는 호칭부터 시장님으로 갔거든요. 시장님 이렇게 나가고 네네. 또 이 본인은 정말 그 기억에 의해서 하지만은 예. 이재명 대표는 모든 것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딱 깨진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 계속 내가 우리는 뭐 어항석의 붕어다, 투명하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유동규 씨가 그래 우리에게 뭐 불법 행위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형 강제 입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나중에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 밑에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밑에 직원들에게 막 그 시킨 일이 있거든요. 유동규 씨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는 지금 안 나오는데 네네. 그 대목에서 재판장이 더 이상 진행을 막았다고 해요. 이 건과 별 상관없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어제 서로 공방을 심판하는 사람은 판사들이기 때문에 재판부이기 때문에 네. 뭐 이재명 그 대표가 이겼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